안녕하세요. 홍익필필사입니다. 송기석 판사의 논문 부부 별산제와 도산 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부 별산제와 배치되는 도산 실무 문제의 소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재단의 정의를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과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882조에. 개인회생재단의 정의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80조 제1항. 그래서 파산은 고정주의라 그랬죠.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회생은 개시 절차 이후에 취득한 보너스라든지 계속 번 거, 상속을 받았다. 이것도 개인회생 재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산은 고정주의, 개인회생은 팽창주의라고 늘 강조했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 쉽습니다. 이는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의 개념과 그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재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도산 절차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도산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SNS 채널이나 블로그 등에서 법원이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명의 재산 중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거나 파산관장에게 그 가치 중 상당액을 지급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온라인에 잘못된 지금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이런 블로그가. 나아가 도산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처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부별산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무의 모습을 도산 절차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기석 판사님이 이거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미 간단하게 발표한 거를 다시 또 논문화했기 때문에 지금 제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문제, 보정 권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보정 자체가 참 공포죠. 대리인 입장에서는. 보정 권고의 문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의 인가 요건으로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14조 제1항 4호. 아주 절대불변의 원칙이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는 변제계획상 변제계획 인가일 당시 현재 가치로 할인한 변제금액의 총액이 채무자의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토대로 회생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정해지는데, 상당수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로부터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으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그 재산가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땡땡법원 보정권고.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7호에 의하여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땡땡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시가에 관한 자료와 함께 KBC에 내면 되죠. 그 가액 중 2분의 1을 재산 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라면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특유 재산이라면 또 배우자의 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같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가 망하고 여자가 이제 뭐 간호사다, 교사다, 뭐 전문직 의사다, 그 다음에 친정으로부터 도움받았다, 그런 걸 이제 쭉 또 이제 나열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 분양받아서 뭐 그렇게 해서 배제되면 다행이죠. 위 보전공고를 송달을 받고도 채무자가 보전공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채무자재생법 595조 제7호를 적용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2분의 1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임을 전제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채무자재생법 595조 제6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별산제에 비춰본 회생이원 직무편람의 문제점.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구회생이원 직무편람 2020년 12월 개정되기 전 거입니다. 구회생편람 119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처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회생이원 직무편람 중 제2편 4장 제6절 배우자 명의 재산.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주로 문제가 된 재산은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포함, 부동산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배우자의 소유로 본다. 그러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동 소유로 보아 2분의 1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 소유로 보고 임대보증금 중 2분의 1을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몫을 주장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2분의 1만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명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 소유인데 나는 2분의 1만 반영하겠다. 이런 반대는 허용을 안 해주죠. 그렇죠? 웃긴죠? 이 직무편람이 지금 올해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직무편람 중 배우자 명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두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배우자의 소유를 본다고 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별산을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명의가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도 재산 형성 경위를 소명하게 한 뒤 소명이 되지 않으면 공동소유로 보아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의심만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의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매수자금 출처의 정도가 아닌 관련 증거에 따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특유재산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앞서 이제 언급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비율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자의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행사 요건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 비율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공유재산을 의지한 채 단정적으로 2분의 1 비율만을 적용하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부분은 부별산지 원칙에 명백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질상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공유재산으로 의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이고 다른 재산과 달리 임대보증금에 한하여 부별산지의 예외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그중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반면 채무자 명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재산에 대한 차별적 취급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우로서 가혹하다. 우리나라 개인회생 절차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파산법
법상 제13장 절차 및 개인회생 절차와 여러 부분에서 비교 가능한 일본의 개인 재생 절차를 살펴보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된 특정한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해당 재산의 종류 자체만을 근거로 삼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문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에 관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다룬 논문이나 서적 등 별다른 자료가 없어 관련된 학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긍정사가 부정 나눈다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설, 부부의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가계에서의 기여 정도, 가사노동의 참여 정도 등 부영의 노력 등을 참작해 본다면 온전히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무리이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고의적으로 낮게 산정함으로써 변제액, 변제기간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남용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긍정설. 부정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실체법이 근간인 민법이 기본적 법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민법 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등 특유 재산이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토는 성기석 판사님은 별산제의 원칙상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근거로 채무재생법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기술에 관한 민법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근거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부부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 중 일방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관리 처분권을 가지죠. 그런데도 별다른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아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부별산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는 부부 공동재산 하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는 별산제죠.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엄격한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을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 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조, 협력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에 따르면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그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책은 명확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채무자가 특유재산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그 취득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상당수의 개인회생 사건들에서 채무자는 재산 취득일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점으로부터 지나치게 과거임을 이유로 취득 출처 등에 관한 소명자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명확한 반대 사실이 입증이 없이 특유재산의 추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입증 책임을 무리하게 전환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3. 실무 중 혼인기간 등을 따져 배우자 재산의 형성과 유지 등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 명의 재산 중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여도는 민법 839조 2항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따질 때 고려되는 것이므로 도산 절차에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경우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또한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닌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개발 사건에서 법관이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적용되는 개념들을 도산 절차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정적으로 2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등 이혼을 한 경우에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채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재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면책을 받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이론적 토대가 없이 단순히 혼인기간 등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나열한 채 무작정 채무자 명의 재산 중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실무관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도산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또는 그 비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이와 같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계획상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그 취득 출처나 처분 내역 등과 관련한 보전공고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소명자를 준비하거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어 부득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나아가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그 취득 출처나 처분 내역 등과 관련한 보전공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소명자를 준비하거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어 부득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처분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시키고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표로 하는 도산제도가 배우자 등 다른 가족들의 희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쉽사리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채무자의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결. 앞서와 같은 이유들에 비춰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다투는 채무자에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소명하도록 실무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명의 신탁을 하거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제출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명의 신탁 등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임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 관련한 청산가치 반영을 명하는 보전공고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봐 만연의 신청을 기각하는 실무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전공고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입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의제한 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섣불리 기각을 하는 사례 또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다툰다면 개시결정을 한 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부인권 행사 요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는 등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인권 대상 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개시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부부별산제와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개인 파산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